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명쾌한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인지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그 땅에 크게 할인 매장하면 딱인데 원래 있던 건물이 문제란 말이지. 아무리 지상권이 있다지만 그 사람이 2년 이상 치료를 안 냈으니까 건물 철거하라고 해야겠다. 아, 치료를 안 낸 지 2년이 다 돼가네. 빨리 입금해야 되겠다. 위치도 나쁘지 않고 경매가도 사고 매수 잘한 것 같네. 우리 거의 은퇴하면 전원주택을 짓든지 이 땅에 뭘 할까 차차 생각을 해봐야겠다. 근데 이 건물을 좀 철거했으면 좋겠는데 건물도 이 땅 전주인 소유라고 했지. 쉽게 철거해 줄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인데 안 되면 소송이라도 해야겠다. 로이어 씨는 땅 매수한 사람이 보낸 건데. 건물 철거 청구 소장? 건물을 철거하라고? 참 웃기네. 아, 내 땅만 경매로 넘어갔지 건물은 내 소유인데. 아, 건물을 철거하면 그 안에 넣어둔 자재는 어쩌고? 안 되지. 안 돼. 무슨 방법이 없는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게요. 쉽게 철거할 수 없죠. 내가 청구 소장을 한 개 받았는데. 법정 지상권? 뭐 그런 권리가 다 있노? 일단 그 땅에 당장 뭘 할 건 아니니까 그냥 놀리는 것보다 매달 30만 원이라도 받는 게 낫지. 이 봐라. 토지 이용할 권리가 있다니까. 아, 근데 한 달에 30만 원씩 좀 아깝긴 한데 일단 당장 건물을 철거를 안 해도 되니까 다행이네. 재판 과정에서 저는 토지에 대해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취득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김상도 씨는 제게 2008년 12월부터 매달 말일에 30만 원의 치료를 송금하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습니다. 이 사람 봐라. 2008년 12월부터 매달 30만 원 주기로 해놓고 1년 이상 한 번을 입금 안 했네. 전화도 안 받네. 이거 어떻게 하지? 맞다. 미숙이 아들 경진이가 법대 다닌다고 했지. 물어봐야겠다. 물어보셔야죠, 경진이한테. 경진아, 내 강의 임원데 물어볼 게 있어서. 내가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수했거든. 그 건물 주인이 매달 치료를 30만 원 주기로 했는데 근데 지금 1년째 한 번을 안 넣었다. 그래? 2년 이상 못 받으면 건물 철거할 수 있다고. 알겠다. 치료 안 주고 버티겠다는 심보 같은데 2년만 버티면 된다는 거지. 그럼 나도 그냥 두고 봐야겠네.
아, 지료 안 낸 지 2년이 다 돼가네. 2년 이상 납부를 안 하면 소멸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빨리 3천만 입금해야 되겠다. 법을 아시는 분이네요. 김상도 씨는 23개월간 치료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8회에 걸쳐 300만 원의 치료를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김상도 씨는 다시 치료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1년 10월 2일에 3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어? 2011년 9월에도 안 냈네. 그럼 2년 안 넣은 거지?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법대로 해야겠네. 뭐 2년 이상 치료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 소멸과 건물을 철거하라고. 아니 2년이라니. 2년 채우기도 전에 꼬박꼬박 냈는데 이게 무슨 소리 하고 있노? 네, 저는 일단 땅을 매수하면 그 땅에 있는 건물도 매수한 사람의 소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서경림 변호사님 이게 아닌가 보네요. 네, 우리 법제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와 그 지상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는 건데요. 네. 그런데 건물은 반드시 토지 위에 지어질 수밖에 없고 토지의 사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에는 부득이하게 상호 간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분쟁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자, 지금 드라마에서 보면 백강희 씨가 땅을 매수하고 난 후에 건물을 철거하라는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재판 과정에서 김상도 씨가 법정 지상권을 이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법정 지상권이라는 단어가 생소한데 이게 어떤 권리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법정 지상권은 동일인에게 속했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달라지게 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이용할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네.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다가 경매를 통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인에 속해 있다가 요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그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이 법정 지상권이 설정된다, 성립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민법에서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한 경우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성립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네, 민법에서는 법정 지상권에 관해 저당물의 경매로 인한 경우만 규정을 두고 있지만 네.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라는 것이 성립될 수 있는데요. 우리 판례는 오래전부터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 있다가 매매나 기타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건물을 철거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인정해왔습니다. 네. 다시 말해 판례에 의해 인정되어 온 권리지요. 자, 그러면 지상권이 이게 설정이 되어 있는 토지인지 아닌지 뭐 등기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네, 우선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의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상권은 토지와 지상권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설정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법률행위에 의해 설정되는 지상권 취득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반해 지상권 설정 계약이 없더라도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며 성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법정 지상권입니다. 네. 법정 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건물이 있는 토지를 경매 등으로 취득할 때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당물의 경매 등으로 인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야, 그래서 이 지금 김상도 씨가 법정 지상권을 인정받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드라마 사례에 대해 조사를 해봤는데요.
드라마 사례 해당 토지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다가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의 공유물 분할 청구로 인해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매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변경 시 그 지상 건물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 자,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되면 이게 지료만 내면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네. 다시 말해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으로 보는 건데요. 지상권의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280조 1항에 따라서 지상물의 종류와 재료에 따라서 견고한 건물은 30년, 그 밖의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의 최단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상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상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해서 소멸하는 경우도 건물, 공작물 또는 수목이 현존하는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자는 계약을 갱신 청구를 하는데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설정을 해줘야 되는 사람은 원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공작물이나 수목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백강희 씨처럼 지금 건물이 있는 땅을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은 경우에 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느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상권이라는 제도는 건물이 철거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사회 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려는 공익적인 목적에 그 취지가 있는 만큼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민법은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 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권리도 어느 정도 보호하고 있는데요. 백강희 씨처럼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이 존재하는 토지를 경매를 통해 낙찰받았을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드라마 사례에서는 지금 지료를 매달 30만 원을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뭐 합의를 해서 정하는 건지 어떻습니까? 네, 지료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게 되는데요. 네. 만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법 제366조 단서에 따라 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재반 사정을 참작해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지료의 액수와 지급 방법을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해진 지료, 이게 지금 이 드라마처럼 입금을 안 하고 이렇게 미루잖아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네, 만일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은 성질상 그 존속 기간 동안은 당연히 존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하는 때에는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서 토지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네. 자, 그래서 백강희 씨가 김상도 씨를 상대로 지금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지상권 소멸을 주장하면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김상도 씨의 지상권은 소멸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지상권 소멸 청구권은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지만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권 설정자가 이를 행사해야 지상권이 소멸되는 건데요. 지상권 소멸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기간 동안 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했고 지상권 설정자가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종전에 비록 지상권 소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야, 그럼 이 드라마 산하에서 김상도 씨가 2008년 12월부터 23개월간 연체된 상황이었다가 2010년 11월부터 8회에 걸쳐 300만 원을 입금을 했단 말이죠. 네. 아, 23개월, 24개월이 안 되네. 이래서 소멸이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김상도 씨는 23개월 동안 지료를 안 내고 있다가 2년이 되기 직전에 지료를 입금했고 백강희 씨는 이를 이의 없이 수령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도 김상도 씨는 2011년 10월 2일에 9월분 지료 30만 원을 추가로 송금했는데요. 이 경우 연체된 지료가 2년 미만이기 때문에 백강희 씨는 김상도 씨를 상대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에 네.
만약에 지금 23개월 연체되는데 300만 원 받았잖아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690만 원을 다 내라 이렇게. 네, 충분히 그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뭐 수령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게도 가능하네요. 네. 어쨌든 뭐 백강희 씨가 좀 덜 억울하려면 23개월 연체된 그 치료를 받아내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백강희 씨는 연체된 치료와 지연 이자를 청구해서 받아내셔야 조금 덜 억울할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러게요. 내 땅인데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러네요. 예. 아. 그러니까 건물 매입할 때, 땅을 매입할 때 건물이 좀 있는지 없는지도 좀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 집원에 예, 예. 동일한 그 주소지에 건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는지. 소유자가 다른지. 네네. 아. 괜히 또 골치 아픈 일이 생겨서 예, 그러네.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백강희 김상도 씨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백강희 씨 경매로 취득한 땅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실 때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신중하게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상도 씨도 법에서 부여한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잃지 않으려면 앞으로는 치료를 성실하게 지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닌데 왜 가계약금 300만 원을 못 돌려준다는 건데? 아, 진짜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노? 신혼부부가 잠시 살았다고 하더니 집 상태는 깨끗하고 좋네. 소유권 등기준도 다 마쳤고 이제 임대 내놓으면 되겠네. 부동산 전화번호가 여보세요? 부동산이죠? 네. 아파트 전세 좀 내놓으려고요. 아, 어느 아파트죠? 로요동에 있는 H아파트 106동에 1303호고요. 보증금은 대략 5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임차하겠다는 분 있으시면 연락드릴게요. 네. 부동산 어플에도 한번 올려볼까? 계약 생각해 보셨어요? 조건이 안 맞아서 안 하시겠다고요? 아유, 그래도 그만한 조건이 없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계약 성사도 잘 안 되네. 어서 오세요. 아, 예. 아파트 전세 좀 알아보려고요. 잘 오셨어요. 앉아서 얘기하시죠. 지역은 어디로? 로이어동이요. 제가 직장을 그 근처로 옮겨야 돼서 딱 그 동네면 좋겠는데. 평수는? 한 34평 정도면 좋겠습니다. 아, 마침 딱 맞는 아파트가 있어요. 보증금은 5억이고. 5억이요? 네, 그 동네에서 34평에 5억이면 엄청 저렴한 거예요. 주변에 산책하기 좋은 공원도 있고 버스 정류장도 가깝고. 위치도 좋고 보증금도 예상했던 거고. 계약하고 싶은데 일단 집사람이랑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신 김에 가계약금 조금이라도 긁고 가시죠. 가계약금요? 네, 그 집 내놓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워낙 조건이 좋아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만 해도 3분이나 마음에 드신다고 하고 가셨고, 한 분은 오늘 저녁에 계약금 넣는다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사장님이 워낙 인상이 좋으시니까 사장님한테만 가계약금 권해드리는 겁니다. 이런 건 계약금 먼저 거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래요? 입주는 언제로 생각하시는데요? 내년 한 2월 중순쯤? 아이고, 그럼 빨리 구하셔야겠네요. 가계약금이라도 걸고 가세요. 잡아두려면 뭐 얼마 정도 해야 되겠습니까? 한 2, 300만 원
그럼 300만 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임대인한테 전화해 보겠습니다. 저분 참 영업을 잘하시네요. 아, 사장님. 아파트 전세 내놓은 거 임대차 계약 하고 싶다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다른 지역에 와 있거든요. 사장님, 잠시만요. 사장님, 이분이 꼭 계약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부동산 불경기에 전세 잘 안 나갑니다. 하고 싶다고 할 때 가계약금이라도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가계약금 받아놓고 다음 주 목요일에 만나서 계약서를 쓰시는 게 어떨까요? 다음 주 목요일이면 네, 알겠습니다. 네, 300만 원 들고 가신다니까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네. 임대인분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목요일 날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여기 이 계좌로 300만 입금하시면 됩니다. 아, 예. 예, 입금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요일 날 뵐게요. 예. 계약서는 아직 안 쓴 거죠? 아유, 이 계약 성사되면 수수료 한 건 하는 거네. 예. 아직 전세에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던가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이 집 전세가 나가야 H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텐데 임차하겠다는 사람이 없네. 에이, 그냥 저쪽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지 말아야겠다. 아, 예, 소장님. 사장님, 이미 가계약금 300만 원 지급하셔서 반환을 요청하는 건 힘듭니다. 예? 아니, 집이 안 나왔는데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일단 임대인한테 말은 전달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임차하겠다는 분이 현재 살고 있는 집 전세가 안 나가서 보증금 마련이 힘들다고 계약을 포기하겠다고 3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는데요. 아니, 그쪽에서 계약 포기하겠다는 건데 가계약금을 왜 돌려줘야 됩니까? 이미 300만 원 보낼 때 계약 체결된 거 아니에요? 계약서 작성 시기만 미룬 거지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하면 안 되죠. 아니, 왜 못 돌려준다는 겁니까? 그리고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닌데 계약이 체결됐다니요? 진짜 황당하네. 네, 최호영 씨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처분이 안 돼서 그러는 건데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남명진 변호사님. 자, 지금 일단 김진희 씨는 최호영 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정이 있어서 파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계약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일단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계약의 구속력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 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의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계약금 계약이라면 어떤 의미입니까? 네, 계약금 계약이라고 해서 특별한 계약이 아니라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를 해약금 또는 위약금 약정이라고 합니다.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임대차 계약할 때, 그 왜 계약할 때 계약금을 주면, 네. 거기 전세를 들어갈 사람은 만약에 파기를 하게 되면 돌려받지 못하고, 전세를 놓는 사람은 만약에 내가 파기를 하게 되면 그 계약금의 2배를 얹어서 줘야 되는, 요거가 아까 말씀하신 해약금, 위약금 약정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금이 곧 해약금 또는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계약의 파기자가 교부자인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계약금을 수령한 자가 파기하는 경우에는 그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위약, 즉 계약 일방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네. 흔히 매매계약서에 많이 사용되는 표준계약서 양식 등에 보면 해약금 약정 문구가 정형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결국 계약 체결과 함께 계약금이 교부되었는데 이후 계약의 이행 착수 전에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 진행을 거부하고 이를 파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을 미리 약정해 두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드라마 사례의 경우 지금 임차하려는 최호영 씨 그리고 임대하려는 김진희 씨가 직접 만난 게 아닙니다.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든요. 네, 드라마 사례와 같이 완전한 계약이 체결되어 계약금이 교부된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가계약금의 의미로서 가계약금이 교부된 것인데요. 네. 이런 경우 가계약금에 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이 교부되었다고 해서 교부된 모든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계약금의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네, 우선 가계약금의 교부만으로 계약금 또는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교부자가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하더라도 가계약금이 수령자에게 몰치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교부자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드라마 사례에서 보면 김진희 씨가 이미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거다. 네. 계약서 작성만 뒤로 미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봐야 될까요? 우선 최호영 씨와 김진희 씨 사이에 해당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는지 그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네. 김진희 씨는 공인중개사 김복자 씨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 중개를 의뢰했을 뿐 자신을 대리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험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호영 씨가 공인중개사 김복자 씨에게 아파트를 임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대강의 임대 조건과 300만 원 입금 내용을 김복자 씨가 김진희 씨에게 문자로 보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세금 5억 원에 대량 입주일은 언제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최호영 씨가 300만 원을 입금하니까 공인중개사 김복자 씨가 김진희 씨에게 문자로 300만 원을 입금했다. 뭐 언제 계약서를 쓰도록 하자. 뭐 이런 내용을 보냈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최호영 씨와 김진희 씨는 중개인 김복자 씨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 서로 인적 사항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는데요. 네. 임대차 보증금 액수와 대략적인 입주 시기 외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중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기간, 대금 지급 방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확정적인 임대차 계약 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교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불확실한 상태를 전제로 해서 계약 협상의 우선권을 부여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대차 계약은 별도의 계약 체결일을 정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부여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보통의 모습입니다. 네, 그럼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최호영 씨와 김진희 씨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는 볼 수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개인을 통해서 임대차 보증금을 협의하고 계약일을 정하면서 가계약금을 지급한 것만으로 당시에 임대차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므로 최호영 씨와 김진희 씨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네.
근데 지금 김진희 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최호영 씨가 계약을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책임이 최호영 씨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가계약금 300만 원은 해약금, 그러니까 위약금의 성질을 띠는 것으로 못 돌려주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김진희 씨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이 사건 300만 원의 지급에 있어 위 금원을 해약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가계약금의 경우에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해약금 약정을 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네. 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는 한 교부자가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하더라도 가계약금이 수령에게 몰치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해약금 약정이 명백하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드라마상으로 봤었을 때는 그런 장면이 없었던 것 같아요. 최호영 씨와 김진희 씨 사이에 가계약금 300만 원을 해약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호영 씨는 중개인 김복자 씨를 통해 김진희 씨에게 300만 원에 대한 반환을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요.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 300만 원을 해약금으로 하는 것에 대한 묵시적인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네. 최용 씨는 가계약금을 지급한 이후라도 해당 계약의 교섭을 파기할 수 있고 김진희 씨는 최용 씨에게 300만 원을 해약금 또는 위약금을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김진희 씨가 최호영 씨에게 300만 원을 돌려줘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 씨는 최호영 씨에게 3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야, 참 이게 최호영 씨 입장에서는 다행이긴 한데 김진희 씨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또 당황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진희 씨는 이 사건 가계약금 지급에 따라 계약 체결을 기대를 했었고 또 갑작스러운 최호영 씨가 계약 교섭 진행을 거부하면서 황당하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김진희 씨는 최호영 씨에게 가계약금 300만 원 반환하되 최호영 씨에게 계약 부당 파기로 인한 특별한 손해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최호영 씨의 계약을 믿고 더 좋은 조건의 임대차 계약 체결의 기회를 포기했다거나 기타 이러한 피해가 있음을 입증하여 최호영 씨에게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저는 공인중개사 김복자 씨가 좀 계약을 좀 성사시키고 싶어서 좀 무리하게 가계약금을 걸라고 좀 독촉을 하면서 좀 여기 부추기지 않았나. 영업 잘하더라고요.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중개인의 이런 행동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중개인 입장에서는 계약 성사를 통한 수수료 수입을 생각해서 당사자들의 계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기도 하는데요. 중개 행위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기망 행위 등의 불법 행위가 없다면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결국 이런 중개인들의 행위로 인해서 실제로 피해를 보는 것은 계약 당사자들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었을 때 하루 차이로 아파트 값이 수천만 원이 오르고 할 때 중개인들의 어떤 적극적인 계약 추진으로 가계약금만으로 계약 체결을 선점하고자 해서 드라마 사건과 같은 유사한 분쟁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들은 중개인의 안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계약 당사자와 연락하시어 계약 체결과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해두는 것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은 계약을 하려는 사람들이 좀 더 신중하고에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보고 통화도 하고 맞아요.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네, 같아요. 너무 쉽게 믿으셨어. 예. 자, 마지막으로 최호영 씨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최영 씨 사례의 경우 임대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300만 원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서 저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약 체결에 있어 금원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금원의 성격과 지급 후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도 반드시 심사숙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 체결은 그 자유는 보장되나 체결 단계에 들어선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갖게 되므로 계약 체결에 따른 법률 효과는 물론 반대로 계약 파기의 경우에 발생되는 법률 관계에 대해서도 유의하시어 계약 관계를 맺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嗯，什么时候配送？哦，是，谢谢。
물건은 도착한다고 하고 어디 보자. 중국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 또 뭐가 올라와 있나? 채소 탈수기. 이거 사람들이 많이 찾던데. 가격이 완전 대박이네.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우리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 올리자. 이쪽에. 이번 달 매출이 야, 지난달보다 더 올랐네. 아, 이 구매 대행은 역시 가격 싸움이지. 이번 달은 좀 괜찮나? 이 저번 달보다 매출이 50%나 더 올랐다. 대박! 여보, 이러다가 우리 금방 부자 되는 거 아이가? 아이, 뭘 이 정도는. 자기야, 그러지 말고 일을 좀 더 크게 해보는 거 어떻노? 안 그래도 이 잘 나가는 물건들은 대량 매입해서 단가를 낮춰볼까 싶다. 근데 그러려면 이 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중국에 창고를 하나 사놔야 되지 않을까 싶네. 그거 좋은 생각인데. 근데 잘 안 팔리는 물건들은 어떡하지? 가끔이지만 그래도 찾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그게 고민인데 이 창고 알아보러 중국 들어갈 때 중국 계좌를 하나 만들까 싶네. 그러면 그냥 내가 사는 것처럼 돈을 지급하고 배송만 위탁하는 거지.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근데 자기야, 그 사업 확장해도 지금처럼 잘 되겠지? 에이, 당연하지. 이게 해보니까 이게 결국은 단가 싸움이더라고. 그거는 내가 자신 있다. 우리 여보 화이팅! 화이팅! 그 이번에 주걱이랑 주방 조리 도구들 대량으로 구매해서 창고에 잘 넣어놨지? 예, 그건 항상 수요가 많은 거라서 창고에 꽉꽉 쌓아뒀습니다. 가격 완전 대박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싹 쓸어 모았지. 이참에 1+1 행사를 한번 할까? 하여튼 이거 대량으로 물건 나갈 수 있게 이런 거 좀 잘 좀 해주세요. 창고가 작아서 다른 물건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알겠다. 거기는 니한테 맡긴 거니까 잘 부탁한다. 걱정 마세요, 형님. 그래. 이렇게 좋은데 뭐가 문제일까요? 아이고, 중국 상황은 이제 됐고 어디 보자. 이 고객님들 문의 사항이 또 올라왔네. 일단 답변부터 달아드리고. 오늘 세금 신고한 날이지. 구매 대행 수수료니까 전에 하던 거랑 똑같이 하면 되겠지. 저는 그렇게 사업을 확장해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해오던 구매 대행업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에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세금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가에서 무슨 일로? 예? 제가 관세법이랑 외환거래 위반 혐의가 있다고요? 아니 무슨... 조사 언제입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다 소명할게요. 예. 또 무슨 전화고? 세무서? 불안한데요. 예. 세무서요? 아니, 매출 총액이랑 제가 신고한 순액이 다르다고요? 아니, 무슨... 제가 증빙자료 구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만약 매출 신고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과소 신고로 인해 가산세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금액이 클 경우에는 조세범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조세범이요? 뭘 잘못했지? 아이, 진짜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이가? 아, 진짜 내가 뭘 어찌? 어떻게? 자, 궁금합니다. 최재원 변호사님. 자, 지금 세관 그리고 세무서에서 박재준 씨에게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건가요? 네, 이 사건에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이제 하나는 관세법 위반이고요. 또 하나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매출 누락과 관련된 조세 포탈 부분입니다. 네, 세 가지 쟁점 짚어주셨는데 그럼 먼저 관세법 위반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제 최근에 그 해외 쇼핑 대행을 해주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매 대행 해주는 업체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업체들 대부분은 이제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이제 구매 대행 주문을 받은 다음에 이제 해외 구매 사이트에서 이제 구매를 하고 또 해외 결제 대행 사이트를 통해서 결제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은 배대지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배송 집결지로 물건을 받은 다음에 다음 배송업체들을 통해서 이제 해당 고객한테 직접 배송을 해주는 뭐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배대지에서 국내 배송 및 통관을 위해서 이제 고객으로부터 개인 통관 고유 번호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단순히 이제 고객들을 통해서 이제 구매 대행만 하는 거다라고 하면 국내 소비자들의 통관 고유 번호를 받아가지고 입력해서 해외 물품을 구매하는 게 전혀 문제는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 박재준 씨는 도대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다른 부분이 박재준 씨는 처음에는 일반적인 이런 구매 대행 형태처럼 영업을 해오다가 네. 나중에는 가격 절감 효과를 위해서 이제 미리 자신이 해외에서 이제 물건을 대량 구입한 다음에 소비자들한테 이제 보내주는 형식으로 사업을 확장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구매 대행이라기보다는 뭐 박재준 씨가 실제 구매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일종의 뭐 도매상 뭐 이런 업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세관에서 이제 국내로 이제 물품을 통관할 때도 박재준 씨 회사 명의로 통관 절차를 사실은 진행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박재준 씨는 그동안 이제 구매 대행 해오던 대로 통관 절차를 계속 처리를 했고 이게 이제 세관에서는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세법을 좀 잘 몰라서 재준 씨가 신고를 좀 잘못했네요.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도 조금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박재준 씨는 고객 확보 차원에서 뭐 할인 행사도 하고 1+1 뭐 이벤트도 하고 뭐 했거든요. 이제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이제 구매 대행이라기보다는 박재준 씨 회사가 실제 구입자라고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네요. 자, 그런데 사실 관세법이라는 게 저도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분야잖아요. 네, 해외 거래나 이제 무역업을 하는 분들이 아니면 관세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관세라는 거는 이제 수출, 수입되거나 이제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제 조세 중에서도 이제 국내에 있는 어떤 과세할 물건이나 용역에 대해서 부과하는 내국세와는 좀 구분하시면 되고요. 관세법에 따라서 이제 세관에서 징수, 뭐 관리하는 그런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세를 규율하는 법률이 관세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참고로 이제 세관에서는 이러한 관세법 외에도 뭐 대외무역법이라든지 뭐 FTA 특례법, 뭐 외국환 거래법과 같은 이런 무역 관련 법률들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지금 박재준 씨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뭐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우선 이제 박재준 씨는 직접 이제 중국 내 창고를 확보를 해가지고 속칭 뭐 사입한 다음에 해당 물건을 관리하면서 사실상 뭐 재판매했다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 통관 과정에서 이제 박재준 씨 회사 명의로 이제 하지 않고 이제 개인들의 어떤 개인 통관 고유번호를 통해 가지고 통과 신고한 것은 관세법상 무신고 물품 수입으로 볼 수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제 다만 이제 박재준 씨가 미리 사입한 것이 아니라 국내 구매자로부터 구매 대행 요청을 받고 특별히 이제 구매 대행을 계속했던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정상적으로 통관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신고한 것과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구분해가지고 세관에다가 해명하는 게 필요는 하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관세법을 위반하면 처벌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처벌 수위가 조금 센데요. 네. 이제 관세법상 무신고 수출입의 경우에는 이제 관세법 제 269조 제 2항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제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에 높은 금액 이하의 금액을 이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준 씨가 정말 소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쟁점으로 이제 짚어주신 것이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잖아요. 이건 어떤 겁니까? 네, 박재준 씨는 사업을 확장하면서 이제 구매 대행 업체나 결제 대행 업체를 통하지 않고 이제 본인의 어떤 중국 내 개인 계좌에 있는 그런 인민폐를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 지급을 하면서 또 한국 구매자로부터는 본인 회사의 한국 계좌로 또 대금을 받고 이렇게 업무를 처리를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결제 대금 방식은 이제 박재준 씨가 직접 외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좀 볼 수도 있고 심할 경우에는 환치기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박재준 씨 회사가 정상적으로 해외 결제 대행일까지 하려면 사실은 해외 결제 대행을 위한 외국환 등록업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외국환 거래법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야. 등록도 안 하셨네요. 그러면 사실 요즘 그 중국 온라인 사이트가 대대적인 규모로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렇죠. 예. 제 주변에도 꽤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중국 내부 이제 쇼핑몰 사이트에서 아주 이제 저렴한 물건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또 그런 물건들을 구매 대행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고 또 요즘은 또 중국 내부 쇼핑몰 사이트에서 해외 결제 카드로도 결제도 되고 또 해외 배송 절차도 뭐 특별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직접 해외 직구를 하는 분들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이제 물건을 구매 대행해 주는 업체도 있고 또 구매 대행 업체를 통해서 이제 중국 물건을 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부 이제 중국 내부 사이트에는 중국 현지의 계좌가 없으면 대금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재준 씨와 같이 중국의 별도 현지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제 대행까지 해주겠다 해가지고 결제 대행을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외환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외환업 등록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문제가 되고 법령을 정확히 또 모르는 상태로 외국환 거래법상 뭐 구매 대행은 제3자 지급이라서 신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제3자 지급 신고는 어떤 건가요? 네, 이제 외국환 거래법상 제3자 지급이라는 것은 이제 쉽게 설명해서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한테 이제 외환을 지급하는 경우에 실제 거래 당사자 간의 이제 거래가 아닌 해외에 있는 다른 비거주자한테 돈을 보내는 경우를 제3자 지급이라고 합니다. 이제 보통은 무역 거래에서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서 다른 사람한테 결제 자금 좀 보내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거래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제3자에게 지급하는 사유를 신고를 원칙적으로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환 거래법상 제3자 지급에서 신고를 면제하는 규정도 이제 두고 있거든요. 네. 그 예외 규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인터넷 구매 대행 업체가 국내 거주자를 대신해서 수입 자금을 해외 수출자한테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보통 구매 대행 업체분들이 이렇게 이제 해외 결제 자금을 송금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구매 대행업자다 이런 이유로 제3자 지급 신고 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박재준 씨의 경우에는 이런 3자 지급 신고 의무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까? 네, 박재준 씨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제 앞서 말씀 나눈 대로 이제 구매 대행인지 여부가 좀 의문이 있고요. 네. 구매 대행이라고 보더라도 박재준 씨의 중국 내 현지 개인 계좌에서 현지 업체로 돈을 결제했을 뿐 국내에서 직접 해외 판매자한테 결제 대금을 이렇게 이제 송금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중국 내 계좌에서 그냥 돈을 보내서 결제를 했고 네. 또 구매 대행으로서 직접 해외 판매자한테 이제 국내에서 돈을 송금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박재준 씨가 국내에서 하나로 돈은 또 받았고 네. 결국 이것은 결제는 자신의 중국 계좌에서 돈을 보내면서 그 과정에서 본인이 알아서 환율을 계산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관 입장에서는 이제 박재준 씨가 등록 없이 환전업을 한 것으로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지금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외국환 거래법상 등록을 하지 않고 이제 외국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법 제27조 2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조세 포탈 혐의가 있는데요. 지금 관세법, 외국환 거래법 위반은 이제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박재준 씨가 조세 포탈까지 뭐 한 게 있습니까?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구매 대행의 경우에
해당 상품에 물품 대금을 포함한 보통 수수료, 뭐 통관비 이렇게 받아서 구매 대행을 해주거든요. 네. 그리고 그 대금에서 물품 대금과 통관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수료는 구매 대행 업체의 수입이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제 그러한 수수료를 사실 매출로 잡아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네. 하지만 박재준 씨처럼 이제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다음에 보내주는 것은 자신이 직접 물품을 구입해서 판매하는 일종의 도매업, 도소매업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아닌 전체 물품 대금이 그 회사의 매출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박재준 씨가 이제 회사에 영업을 하면서 예전처럼 수수료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다면 이것은 매출 과소 신고가 되는 겁니다. 네. 따라서 매출 과소 신고로 인해서 미신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금액이 크고 뭐 고의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조세 포탈로 간주가 돼가지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야. 일단 박재준 씨는 본인이 하는 일이 구매 대행인지 아니면 도매업의 형태인지를 잘 모르셨네요. 그렇죠? 네. 예. 자,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조세 포탈로 이게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수위는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조세 포탈범으로 이제 처벌을 될 때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만약 이제 그 포탈 세액이 좀 많아지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야, 근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조세 포탈 사건의 경우에는 이 절차가 상당히 좀 오래 걸린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이제 조세 포탈의 경우에는 도로위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우선은 조세범 처벌에 관해서는 조세범 처벌 절차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해서 해당 법률에 따라서 조세범에 대한 조사를 할지 말지, 그리고 조세범에 해당한다면 단순히 뭐 통고 처분으로 끝낼지 아니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고요. 그 결정에 따라서 조세범에 대한 조사를 더 진행하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거나 뭐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무서에서 1차적인 조사를 하고 그 후에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게 되거나 뭐 또 절차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자, 박재준 씨가 사업을 잘 해오시다가 이런 일이 생겨서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를 키우거나 확장을 할 때는 전문가들에게 알아봐야 돼요. 맞아요. 그에 따른 책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좀 간과하신 것 같아요. 아, 네. 참.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박재준 씨께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박재준 대표님, 구매 대행업이 많이 성장을 해서 이제 사업 영역을 확장하신 것은 상당히 좀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제 커지고 이제 거래 규모가 증가하다 보면 법률적으로 반드시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관세법 위반 혐의나 이제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는 일부 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실제 구매 대행 업무와 직접 사입하는 업무가 병행이 됐다면 조사 과정에서 그 구매 대행을 통한 매출액은 분명하게 좀 구분해 주시는 게 불필요하게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세 포탈 부분은 고의적인 조세 포탈로는 보이지는 않거든요. 단순한 실수였음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부분은 법률 전문가하고 반드시 상담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